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벌써 이미 열띤 토론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가르시아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XRP가 실사용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많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100%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은 가격이 오르는 모델링을 갖고 있습니다. XRP가 사용됨으로써. 왜 100%라고 얘기할 수 없는지는 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구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린 뒤에 그 한계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순서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가격이 오르는 구조냐 사용되면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빠밤 실제 사용이죠. 수요. 이 사이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제가 뭐 전 세계에 있는 그 수천 가지의 암호화폐들에 대해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제 우리가 메이저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뭐 비트코인이 됐든 아니면 뭐 2등은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이고 그리고 뭐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됐던 간에 어쨌든 제가 언급을 안 한 메이저 암호화폐들도 있는데요. 그 뭐가 됐던 간에 대부분은 사실 그 암호화폐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뭐 실제적인 수요라던가 이런 거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기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중에는 뭐 세력도 있을 테고 우리 같은 개미들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거를 얼마에 사면 싸게 사는 거고 얼마에 팔면은 실제 거래되는 것보다 비싸게 파는 거라고 판단하는 그 대다수의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렴하는 그 가격에 의해 현재 가격이 스팟 프라이스가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가격은 다들 기대치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요소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어떤 가격이면 좀 저평가돼서 싸게 산 가격이고 어떤 가격이 되면은 고평가돼서 내가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거다. 이거는 단순한 기대치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뭔가 객관적인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들은 아니거든요. XRP도 솔직히 마찬가지죠. 그나마 살짝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는 XRP는 이제 실제적으로 금융에서 쓰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멕시코, 미국 달러에서 멕시코로 가는 구간에 XRP가 실제적으로 브릿지로 지금 쓰여서 리퀴디티는 상승하는 그 지표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한계점은 엄청난 양은 아니라는 게 한계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머니그램이 써주면서 눈에 띄게 그 변화가 생기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XRP 상태죠. 자,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브릿지라는 케이스를 통해 갖고 뭔가 금융권에서 실제 사용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겠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리프사의 이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는 방금 얘기했듯이 XRP는 브릿지 컨셉입니다. 아까 잠깐 1부 순서에서도 영국 중앙은행 총재의 말을 설명하느라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XRP를 모든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에셋 또는 피아트와의 페어링을 만들어서 그 페어링을 통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오늘날의 법정화폐 예를 들면은 달러, 아까 예를 든 머니그램이 주로 쓰는 방식이죠. 지금 XRP가 브릿지 해주고 이거를 멕시코 페소로 바로 수합을 해주는
그 형태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한 것들 설명드리면 거의 뭐 1시간 설명해도 끝이 없을 텐데 그냥 핵심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은 궁금하신 분들 예전에 제 설명드린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지금 핵심 설명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유스케이스를 만든다는 건데 이거를 하려면 애초에 중간에 브릿지를 하려면은 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들이라고 하는 장사꾼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 달러에 대한 페어 그리고 멕시코 페소에 대한 이 페어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지금 달러를 멕시코 페소로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보내고 싶은 돈은 달러죠. 현재 들고 있는 거는. 그러면 마켓 메이커들 뭘 해줘야 되죠? 이 달러를 XRP로 바꿔주겠다는 사람이 존재해야 돼요. XRP 개당 몇 달러에 즉시 바꿔줄게요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항상 24시간. 그게 바로 마켓 메이커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 메이커 오더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시장을 형성해줘야 되죠. 야, XRP 개당 몇 달러에 내가 바꿔줄 준비해 있어. 네가 달러만 들고 오면 내가 언제든지 제시한 조건에 얼마든지 바꿔줄게. 이게 있어야지 바로 수합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수합을 했어요, XRP로. 그러면 그거를 멕시코에 있는 거래소로 보내서,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거 얘기하면은 멕시코 페소와 XRP의 페어링, 그 수합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그 장소로 가서 어떻게 하죠? 그 나라에 야, 내가 지금 XRP를 멕시코 페소로 XRP 개당 얼마에 사줄게. 나 딱 기다리고 있다. XRP만 들고 와. 이런 마켓메이커한테 가서 XRP를 즉각적으로 멕시코 페소로 바꾸는 거겠죠. 바꿔서 어떻게 하죠? 오늘날 안 되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순식간에 2분 안에 해결을 보는 거잖아요. XRP 중간에 브릿지에서 수합 해갖고 바로 바꿔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하려면 요게 있어야 돼요. 유동성. 방금 얘기한 요 마켓 메이커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네가 갖고만 오면 내가 언제든지 바꿔줄게 하는 이 유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프사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유동성을 키우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생기면은 얘네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유동성을 바탕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머니그램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바로 이게 바로 볼륨이 되는 거죠. 이런 마켓메이커에 24시간 대기되어 있는 주문,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돈을 갖고만 오세요. 저희가 즉시 XRP로 교환하거나 XRP를 법정화폐로 교환해 주겠습니다. 이 사람들 이용해서 쓰면은 당연히 트레이드가 발생하니까 볼륨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가로치고 제가 실제 사용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같은 의미죠. 실제 사용되면 볼륨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로치고 또 실제 사용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 아까 질문 주신 거,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논란 때문이죠. XRP가 실제 사용되면 가격이 오르냐 안 오르냐, 이 논란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제가 지금 이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설명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논란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면 과연 가격이 오를까 얘기인데, 자, 잠깐만 앞으로 가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쭉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요게 되려면 요게 받침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마켓메이커 24시간 대기, XRP를 달러로 바꿔줄게, 또는 XRP만 갖고 와봐, 멕시코 페소로 바꿔줄게, 이게 있어야지 유동성이 바탕이 돼야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리프사는 여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시장을 만들려고.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실제 머니그램이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게 바로 볼륨이죠. 실제 사용하면 발생되는 아웃풋, 그게 바로 볼륨으로 나오죠. 자, 이제 관건은 요게 생기면은 그 다음에 어떤 현상들이 뒤따르느냐가 문제인데, 관건인데 바로 수요로 이어진다는 거죠. 실제 사용된다고 왜 수요로 이어지죠? 이렇게 물음표 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 마켓메이커들, 얘네가 지금 이 유동성을 대가로 뭘 받고 있죠, 여러분들? 자, 암호화폐 거래소 하나 찾아갈게요. 아무래도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은 여기 써있죠, 미들 프라이스.
지금 여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5.32. 근데 지금 마켓메이커들의 이 메이커 주문을 보세요. 네. 살 때는 이 미들 프라이스, 스팟 프라이스라고도 부르는 시장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산다고 걸려있죠. 그리고 반대로 이 XRP를 팔 때는 어떻게 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XRP를 살 때는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산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팔 때는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팔겠다고 지금 대기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죠? 시장 가격보다 때로는 비싸게, 시장 가격보다 때로는 저렴하게 삼으로써 그만큼의 차익을 얻겠다는 겁니다. 어느 거의 대가로? 내가 너의 유동성, XRP로 법정화폐로 바꾸거나 또는 법정화폐로 XRP를 바꾸고 싶어 할 때 그 즉각적인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제공하는 대가로 나는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또는 저렴하게 그 차익만큼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게 바로 마켓메이커의 수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차이를 제가 스프레드라고 부른다고 여기 써있죠. 스프레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 스프레드 차익만큼을 결국에 마켓메이커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인데, 그 얘기는 뭐죠? 아까 그림 다시 잠깐 그릴게요. 여기가 볼륨, 여기가 유동성, 여기가 수요죠. 자, 실제 사용을 한다는 거는 저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스프레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유동성을 제공하는 이 마켓메이커의 유동성을 쓴다는 얘기죠. 볼륨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뭐죠? 쟤네가 수익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스프레드 차이만큼. 그리고 많이 쓸수록 뭐다? 수익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이해가 되시죠? 예, 최근에 오신 분들도 이 정도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당장 이해가 어렵더라도 곱씹어서 생각하면 왜 이렇게 되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은 이 부분까지 연결이 되시면 됩니다. 왜 수요로 이어지냐? 네,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 있죠. 내가 갖고 있는 XRP 또는 내가 갖고 있는 피아트를 통해서 이런 메이커 주문, 메이커 오더를 통해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엑스라피드 또는 XRP 브릿지로 쓰는 그 어떤 형태든 간에 써주니까 당연히 스프레드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죠. 써줄 때마다. 그러면은 왜 이게 수요로 이어지냐?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엑스라피드 꾸준히 써줘요. 예를 들어서 머니그램이, 예를 들어서요, 달러에서 멕시코 페소로 가는 이 실제 머니그램의 송금을 엑스라피드를 통해서 쓰는 게 하루에 1000달러치, 아니 1000달러 너무 적다. 100만 달러라고 합시다. 네, 100만 달러치를 쓴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건 또 많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상황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든 것 뿐이니까 100만 달러라고 할게요. 그럼 100만 달러치를 쓴다는 얘기는 이 달러 100만 달러를 XRP로 수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유동성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오더북에서 이걸 테이커로서 사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100만 달러치를. 그러면 100만 달러치 요거 싸는 거를 써준다는 얘기인데, 이만큼 쓰는 거에 따른 스프레드 차이만큼 마켓메이커가 수익을 벌겠죠. 그럼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걸 꾸준하게 써준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마켓메이커가 지금 갖고 있는 XRP가 한 100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XRP 개당 1달러예요. 네. 그럼 1000달러치밖에 안 되죠. 내가 갖고 있는 1000개를 다 여기다 갖다 박아도 1000달러치밖에 안 돼요. 근데 하루에 이만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1000배만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마켓메이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야, 이거 수량을 더 늘리면은 순환을 더 빨리 해서 내가 독점할 수 있잖아. 한 10,000개까지 늘리면 어때? 그럼 이거를 더 이만큼을 가져갈 수 있겠죠. 파일을 더 가져갈 수 있겠죠. 그 얘기는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유동성을 제공했을 때 더 많이 쓰인다는 얘기는 수익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이 머니그램의 사용량을 고정으로 박았는데 이게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야,
이거 시장이 점점 더 XRP를 브릿지로 많이 써주고 있는데 야 내가 유동성을 제공하는 양을 늘려도 온전히 그 양을 충분히 써줄 만큼 지금 엑스라피드 또는 XRP를 브릿지로 쓰는 케이스가 많이 탄생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XRP 보유량을 더 늘리겠죠. 더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고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수요는 투기가 아닙니다. XRP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한 그런 수요가 아니라 이 수요는 XRP를 씀으로써 매번 유동성을 대가로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XRP를 구매하는 수요거든요. 진짜 비즈니스 수요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구조, 실제 전통적인 외환시장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약간 이거는 블록체인 특성에 따라서 현실 세계의 문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설계되어 있어서 디테일함이 있어서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외환시장과 똑같아요.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결정짓는 요소가 공급과 수요거든요. 네, 그거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외환시장의 그런 지금까지 봤던 현상들, 그 케이스, 입증됐던 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지금 리플사가 설계해 놓은 이 그림대로 흘러간다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만 왜 제가 100%라고 얘기를 못한다고 아까 제약사항을 얘기했냐면 이게 새로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만든 새로운 비즈니스 케이스죠. 그래서 기억 써야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외환시장을 생각했을 때는 가격이 오르는 게 맞는데 아직 이런 블록체인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새롭게 디지털 에셋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케이스 역시 완벽하게 똑같이 가격이 오르냐 이거에 대해서는 100%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100%라고는 얘기 못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질문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한테 뭐 팩토리님의 목표가는 얼마입니까? 팩토리님은 뭘 기대하고 보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답변 드린 게 그거죠. 리플사가 설계해놓은 비즈니스 모델대로 실제로 XRP 브릿지 볼륨이 올라갔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 확인되면은 저는 존버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아마 전통적인 외환시장을 봤을 때는 가격이 오르는 게 맞을 텐데 아직 이런 디지털 에셋 새로운 주체를 바탕으로 설계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아무래도 새롭게 테스트되어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100%라고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직접 이게 실제로도 전통적인 외환시장처럼 가격이 오르는 게 맞다 수요에 따라서 그것만 확인되면 길게 존버 간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도 아마 리플사나 XRP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약간 중립적인 분도 계실 거고 또는 긍정적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양한 게 계실 거라 상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설명드린 거는 진짜 중립적으로 팩트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뭔가 되게 과대평가해 주거나 또는 과소평가해 준 것도 없습니다. 딱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논의해 아무래도 좋겠죠. 그냥 뭐 선무당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XRP는 성공에 올라 이것도 발전적이지 않고 반대로 그냥 리플러도 꼴 보기 싫어 XRP도 꼴 보기 싫어 다 지옥에나 가라 막 이러면서 상당히 안 좋죠. 누가 봐도 안 좋은 건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뭐 그런 거 없어 XRP 무조건 망해 막 이러면서 안돼 그냥 세력들이 안 올려주면 무조건 망하는 거야. 뭐 브릿지 볼륨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 가격 안 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설명드린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 이런 걸 바탕으로 뭔가 논의를 하더라도 논의하는 게 아무래도 서로 간에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은 서로 간에도 좋을 것 같아요. 수요에 비해서 리플 수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생각을 해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풀려있는 달러가 얼마나 될까요?
아따. 글쎄, 참, 글씨를 그림처럼 그리기가 좀 어렵네. 자, 혹시 달러 발행량이 공식적으로 나 있는 게 있나요? 미국 달러 발행량.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까요? 빠밤빰빰빰빰빰. 얼마나 발행이 돼 있을까요? 안 나와 있나? 양은 안 나와 있나 본데요? 얼마나 나와 있는 거야? 안 나와 있나 봐요. 달러 총 발행량이 안 나와 있나 봐요. 자, 이것도 알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상당히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될 텐데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냥 본질만 얘기하죠. 본질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해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질문을 주신 게 그거죠.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수요에 비해서 리플, 그러니까 XRP 수량 얘기죠. FRP 수량 1000억 개. 네. 개까지 붙이죠. 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거를 논의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XRP가 브릿지 할 대상의 규모가 얼마큼 되느냐. 그러니까 좀 더 근접하게 얘기하면은 타겟팅하는 시장 규모 얼마나 크냐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파생돼서 또 중요한 거는 그 시장의 그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냐.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지금 고철용님이 얘기하신 대로 자, 이거를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요. 저희 객관적으로 얘기해보면은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설명드린 거, 그러니까 XRP가 타겟팅하는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그 큰 시장 규모를 얼만큼 XRP가 브릿지에서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1000억 개가 발행이 됐어요. 전체적인 총량은 1000억 개입니다. 물론 이미 소각이 돼서 한 800만 개 정도는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반올림하면 대략적으로 1000억 개가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략적으로만 얘기합시다. 엄청 큰 숫자이기 때문에. 자, 1000억 개가 만약에 브릿지하는 시장 규모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만 원치를 자, 하루에 XRP가 브릿지하는 게 100만 원치라고 합시다. 자, 이거 그러면은 얘기할 가치도 없죠. 어차피 XRP 1000억 개 발행된 게 하루에 브릿지하는 게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아주 직감적으로 야, 1000억 개는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이런 느낌이 날만 하죠. 그죠? 예.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이 누구한테 물어봐도 동일한 생각을 가질 겁니다. 자, 반대로 마찬가지로 하루에 브릿지하는 게 다른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까요? 한 100조 원치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이거는 좀 생각이 다양해질 겁니다. 이런 케이스인 경우. 왜냐면 하루에 브릿지하는 게 100조 원치예요. 그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브릿지하는 방식이 페어링을 통한 스왑이거든요. 아까 그 구조를 잠깐 같이 살펴보셨죠? 근데 하루에 1000조 원치,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1000조 원 브릿지예요. 근데 전체 수량은 1000억 개인데 실제 오늘날 풀려있는 거는 한 400억 개쯤 되죠? 좀 넘나? 450억 개? 네, 아무튼 400억 개는 넘지만 500억 개는 안 넘어요. 지금 그 중간쯤에 있는데 시장에 전체 풀려있는 게 그거고, 그리고 각 나라 그리고 그 암호화폐 거래소마다 보유하고 있는 양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산돼 있어요. 이 400억 개대가 풀려있는 그 유동성을 한 곳에 집중해서 다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특정 구간끼리 XRP가 브릿지하면서 그 유동성이 발휘됐을 때 실제 시장에 전체 풀려있는 건 400억 개 되지만 그 모든 전체 공급량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한정지어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제한적으로 특정 상황에서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얼만큼 그 효과를 가져다 줄지 정량화시켜서 객관적으로 수치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성적으로 작용할 거는 사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때 과연 XRP 단가를 얼마 정도로 하는 게 시장에서 적당하다고 판단할지, 그리고 비즈니스 케이스에 탄생하는 수요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가격이 형성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수학적으로 정답에 가깝게 계산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그런 걸 시도하는 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하루에 브릿지한 게 100조 원치다 이랬을 때 1000억 개는 너무 많은 건 아니죠. 예, 두 가지의 케이스를 놓고 이제 설명을 좀 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한 게 말 그대로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XRP가 타겟팅하는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 그게 오늘날 작더라도 미래에는 성장할지, 아니면 오늘날에도 이미 큰데 더 커다래질지, 아니면 미래에는 이 시장 자체가 더 축소돼서 타겟팅할 규모, 그 시장의 규모가 그 파이 자체가 작아질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할 거고요. 그 타겟팅하는 시장의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갈지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1000억 개가 많은 건지 아닌 건지는 말이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참고로 지금 전체적인 시장 규모를 참고할 때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참고할 만한 지표가 있어요. 미국의 핀센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PDF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핀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국의 금융감독청,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금융당국, 그걸로 보시면 되는데, 얘네 공식적인 자료 지금 열고 있거든요. 여기에 스위프트에 의해 처리되는 페이먼트, 그 양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 스위프트를 통해서 처리되는 페이먼트의 양은 여기 써있죠. 스위프트 메시지, 다이렉트 더 트랜스퍼, 이 스위프트 메시지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처리되는 게 니얼리 거의 얼마나 된다고요? 이치데이,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5조 달러입니다. 5조 달러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쳐도 6천조예요, 6천조. 이거를 XRP가, 그러니까 좀 약간 진짜 최상 베스트가 실현됐을 때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상황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를 다 그대로 가져간다, XRP가 브릿지 시켜낸다. 하루에 6천조예요. 그러면 1000억 개가 많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XRP의 뭐 개수가 지나치게 많다라던가, 또는 지나치게 적은 거 아니냐, 또는 XRP의 이런 개수에 따른 가격이 너무 설정이 리플사가 미흡하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다양한 논의 또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귀결은 전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XRP가 얼마나 브릿지할 수 있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결정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가 진행되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리플사가 타겟팅하는 시장 규모, 그리고 얼마나 브릿지에서 가져가고 있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 브릿지 볼륨이,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챙겨보면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조금씩 보이게 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당연히 안 되죠. 스위프트는 전 세계적으로 11,000개의 멤버를 갖고 있고, 지금 리플 네트워크는 이제 한 300개 넘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것 또한 팩트입니다. 이영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아직 따라갈 길이 멀어요, 많이. 자,
달러를 대체한다고요? 달러를 대체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예. 달러를 대체할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관련돼서 갖는 역할에 대해서 XRP가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메꿔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댐님이 얘기하신 거, 담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들의 오해 소지를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때 최대한 없애고자 다시 한번 이제 포인트를 찝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립도서 30만원 될 때까지 안 판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그거는 오직 10만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알면은 저도 참 좋겠는데 제가 알고 있다면은 뭐 30만원 가능성이 있다, 간다, 결국에 간다 하면은 저도 이제 영혼까지 팔아갖고 풀매수 들어가겠죠. 당연히. 안타깝게도 저도 모릅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오늘님 질문 준 거는 내용을 제가 못 봤는데 다시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이거는 스크롤바가 안 올라가요. 이거 올라가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기축이 필요하다고 한 것 같은데요. 어느 거 얘기하신 거죠? 영국 중앙은행 총재 얘기인가요? 그건 아까 1부 순서 때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관련해서는 영상이 올라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오님 질문 주신 거. 이거는 약간 이제 질문 내용을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오님의 질문인데 빗소등 파트너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는데 위험성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만 해도 먹튀하는 거래소가 엄청 많은데 필리핀이나 인도, 멕시코 이런 금융 비선진국은 먹튀나 거래소 해킹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약간 포커싱을 벗어난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질문은 약간 이런 맥락과 같습니다.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에서 물건들을 생산하고 있죠. 요즘에는 중국을 벗어나서 이 삼성 스마트폰 또는 부품들 관련해서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게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 생산하는데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거기에다가 공장을 기껏 세워놨더니 먹튀해버리면은 삼성 망하는 거 아니냐, 위험한 거 아니냐. 뭐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 나라도 법이 존재하잖아요. 법이 존재하고 그 나라 법 컨트롤 아래서, 즉 주리스딕션 하에서 관할법 아래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그 법의 컨트롤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당연히 언제나 기업들이 빤스러할 가능성이 있죠. 먹고 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나서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스 역시도 최근에 몇 가지 객관적인 지표 얘기하면 그 유럽, 영국 아래에 있는 섬에 있는 그런 국제적인 곳을 통해서 이런 어떠한 라이센스를 받아서 굉장히 자랑하기도 했잖아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본인들이 막 약간 리드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굉장히 하고 있고 오늘날까지 엑스라피드에 대한 유동성을 해킹이라던가 다른 문제 없이 적절하게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으로서. 긍정적으로 그런 거 볼 수 있을 테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빤스런 할 수 있지 않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맥락의 얘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랑 똑같아요. 저희 여기 계신 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누구든지 내일 갑자기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죠. 또는 이제 출장 때문에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 그 가능성은 더 높아요. 교통사고보다. 사실 비행기 사고는 바로 하늘나라 직행이기 때문에 여지없이 상당히 위험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야 어떡하지? 나 내일 출장 때문에 비행기 타는데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진 않죠.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행사에서도 철저하게 점검이라던가 이런 것들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비행기 사고가 막 빈번하게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죠. 그런 가능성만 갖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발전적인 논의가 되질 않죠.
뭐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자고 전 재산을 털어갖고 인조이하고 내일 갈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런 낮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뭔가 오늘날에 그거를 대응하거나 준비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의 내용은. 그러니까 확률의 문제, 큰 비약이 아니라 빗소가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킨 거를 보고 계신가요? 오늘오늘님? 그러니까 본인의 질문이 약간 비약이 된 거예요. 오늘날까지 빗소가 문제를 일으켰나요? 멕시코에 있는 기업들은 다 위험한 기업인가요? 그럼? 멕시코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선진국의 미국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오늘오늘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건가요? 멕시코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적어도 비즈니스를 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보다 본인들이 멕시코에 있는 현지 기업들과 비즈니스 했을 때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런 수익을 실제로 벌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질문은 그런 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부정적인 확률에 대해서만 너무 높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가상화폐 거래소도 그 나라의 법을 준수를 해야 되죠. 그 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건데 그런 기업 활동 관련된 법도 안 준수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너무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빠밤빰빰빰. 자, 빗소 보여드릴게요. 제가 따로 확인하진 않았지만 찾아보면 나와 있겠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빗소 가면은 레갈 인포메이션 해갖고 바로 나와 있잖아요. 이 나라에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기업 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법인 등록해갖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라이센스도 받았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나라의 이 파이낸셜 관련된 라이센스까지, 그 넘버까지 나와 있잖아요. 확인할 수 있게. 근데 이보다 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도 기업을 정식적으로 등록해서 허가도 받고 심지어 이제 파이낸셜 관련된 것도 라이센스까지 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멕시코는 성진국은 아니야.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 또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미국보다는 불안전해 보이는 것 같아.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마치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거나 되게 위험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뭔가 다른 멕시코에 있는 기업들과 일을 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봤을 때 정말 그러한가? 그런 쪽으로 정말 걱정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본인의 생각에 빠지셔갖고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방향을 글로 잡으신 것 같아요. 모든 기업들, 그리고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은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배신 때릴 수 있어요. 기업 등록을 해도 라이센스 받아도 빤스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그러니까 누구든지 갖고 있는 리스크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멕시코라서 약간 더 무조건 위험한 거 아니냐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삼성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다가 왜 공장 만들어갖고 거기서 생산하고 있나요? 현재 있는 공장 이 대리인한테 맡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우리나라 직원들도 파견하고 그러겠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직접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직원들로 막 다 구성해서 돌릴 순 없잖아요.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있겠죠. 텍스 문제라던가 또는 생산할 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해외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주요 이유가 될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이나 또는 멕시코나 그다지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측면의 리스크가 그다지 다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베트남 아직도 공산국가 아닌가요, 거기는? 한번 볼까요? 사회주의 맞네요. 네. 그냥 나라에서 앞세가면 장땡인 거잖아요. 여기는 중국이랑 비슷하게. 멕시코는 뭐예요? 멕시코는 모르겠네. 멕시코는 뭐지? 사회제도가 뭐니 너희는? 와, 기독교가 89%? 사회제도. 멕시코 정치를 보면 언급이 돼 있겠네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다 있네요. 분리가 돼 있네. 일단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연방제를 채택했다. 그러면은 약간 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방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봅시다.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는지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지. 일단 법은 있긴 하네요. 법은 있다고. 근데 무조건 민주주의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대통령이 있고 투표를 한다는 건 일단 껍데기는 무조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뭐 민주주의를 껍데기로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되게 부패한 독재국가일 수도 있겠지만, 연방의회가 존재하고, 네, 의회도 존재는 하네요. 뭔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없지 왜? 쿠데타도 겪었고 1929년부터 안정이 됐다. 일당 우위전당제네요. 네, 여기도 일본처럼 그냥 약간 단독 정당이 약간 이끌고 가는 나라인가 보네요. 여긴 또 체제가 붕괴했다고 되어 있네. 3당 체제가 됐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뭐 적어도 베트남처럼 사회주의에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의 걱정은 약간 내일 불의의 사고, 예상 못했던 사고에 대해 걱정하는 맥락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법도 어느 정도 돼 있고 라이센스까지 다 획득하고 있는 거래소거든요. 그냥 법을 무시하고 빤스런해도 그냥 충분히 될 것 같은 그런 나라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패드나와 관련된 게 또 올라왔나요? XRP는 리플 XRP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크리스 라셀 그리고 제드 맥칼럼 그리고 아서브리또 3인방이 최초의 XRP 레저를 만들었죠. XRP라는 블록체인.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몇십억 개잖아요. 초기 설립자이기 때문에. 자, MS님이 얘기하신 것도 참고하십시오. 베트남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중국과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종기님이 좋은 거 얘기해 주셨네요. 예산이군요. 4,400조. 중국은 3,300조. 네,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유경민님이 질문 주신 거, 패드나와 관련된 거를 오늘 오후 1시 30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했다는 얘기신가요? 네. 오늘 뭔가 했나요? 저는 처음 보는데. 컨소시엄. 지금 본 기사는 또 약간 블록체인으로 갈 거라고 하네요. 그것도 퍼블릭 블록체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근거가 뭘까요? 8월날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더 라피드 빠른 혁신, 에볼루션, 테크놀로지 프리젠트요. pivotal opportunity for the federalism in payment industry. 이 얘기했다고 지금 그런 건 아닐 테고. 그냥 기사를 쓴 쪽의 판단이네요. 이 seems that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보인다는 건데,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아까 얘기한 거는 어디서 보신 거예요? 링크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경민님. 제가 처음 보는 얘기라.
네, 이거를 보고 뒷부분에 질문 주신 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